예, 앞에까지 저희가 패럴 컴퓨팅이 뭐고 패럴 컴퓨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뭐 지금부터는 이제 패럴 컴퓨팅을 하려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패럴 컴퓨팅 아키텍처에 대해 좀 이해를 해야 돼서 아키텍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난 디터미니즘, 비결정성이라는 것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패럴 컴퓨팅을 했을 때 퍼포먼스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어떻게 성능이 나와야 좋은 건지에 대한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패럴 아키텍처를 좀 살펴보죠. 저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패럴 아키텍처들이 있죠. 가장 잘 아는 거는 자, 이런 우리가 잘 쓰는 CPU, 멀티코어 CPU가 있고요. 또 지금 잘 알고 있는 GPU가 있고요. 또 여러분 좋아하는 게임, 저희 쓰는 게임기 같은 경우도 소니 같은 경우는 셀 아키텍처라는 패러럴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요. 좀 더 크게 보면은 저희 클러스터, 슈퍼컴퓨터 같은 것도 있고 컴퓨팅 클러스터가 분산되어 있고 걔네를 또 연결한 어떤 이런 센터들 연결한 개념까지도 크게는 병렬 아키텍처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중에서도 이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플린이라는 분이 플린의 구분법인데 패러럴 컴퓨팅 하드웨어를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싱글 인스트럭션, 싱글 데이터 스트림이고요. 두 번째는 싱글 인스트럭션 스트림, 멀티플 데이터 스트림. 밑으로 내려가면 멀티플 인스트럭션 스트림, 싱글 데이터 스트림. 마지막에 MIMD라고 해서 멀티플 인스트럭션 스트림, 멀티플 데이터 스트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내려가면은 싱글에서 멀티코어가 되는 멀티플이 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인스트럭션 측면, 예, 인스트럭션 측면이고요. 자, 여기로 가는 거는 데이터 측면에서 싱글에서 멀티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장 간단한 싱글 인스트럭션, 싱글 데이터.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싱글 코어 CPU를 생각하면 됩니다. 싱글 코어 CPU가 여기에 속하게 되고요. CPU 코어가 하나가 이제 하나의 명령을 내리면 그게 하나의 데이터에 적용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심드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는 명령어는 하나인데 그 명령어가 적용되는 데이터가 여러 개인 경우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벡터 프로세서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GPU도 크게는 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좀 여기와 조금 바뀐 심트라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 인스트럭션, 멀티플 스트림인데요. 자, 이거는 사실 이런 프로세서는 아직 없죠. 여러 개의 코어가 하나의 데이터에다가 동시에 명령을 내리는 아직 저희는 상상하지 되지 않는 형태고 아직 없는 형태입니다. 미래에는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밈드입니다. 명령도 여러 개고 데이터 스트림도 여러 개. 즉 코어가 여러 개이고 각각이 서로 다른 데이터에다가 연산을 수행하는 멀티코어 CPU가 이 분류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밈드와 심드 구조입니다. 얘네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자, 심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싱글 인스트럭션 그리고 멀티플 데이터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컨트롤 유닛이라고 했고 쉽게 생각하려면 코어라고 생각하셔도 코어는 아니죠. 어, 예, 컨트롤 유닛 명령을 내는 녀석이 하나 있고 요 밑에 있는 녀석들이 코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산 코어가 여러 개 있는데 하나의 컨트롤 유닛이 명령어를 내리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명령어를 같은 데이터가 아니라 서로 다른 데이터에 적용하는 구조, 이런 거를 심드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자, 이 심드와 이제 관련돼서 나오는 게 벡터 프로세서라는 녀석이고요. 쓰면 이제 연산을 어떤 데이터 어레이 또는 우리가 벡터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벡터의 하나의 연산을 동시에 적용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대표적인 심드 아키텍처입니다. 자, 저희가 얘기했듯이 GPU가 이쪽 분류에 속하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르게 심트라는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이 벡터 프로세서는 GPU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CPU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CPU 사실 때 보면은 거기에 뭐 MMX, SSE 뭐 버전이 뭐 어쩌고 저쩌고 적혀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심드 유닛이고요. CPU에서도 심드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형태의 가속기들도 있게 되고요. 자, 벡터 프로세서를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벡터 프로세서는 빠릅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데이터에다가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빠르고요. 그리고 뭐 사용법이 쉽다고 합니다. 뭐 이건 얘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두 개의 배열을 더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경우 굉장히 쉽죠. 그냥 같은 명령어를 각각에 적용해주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쉽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쉽게 자동으로 병렬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인텔 컴파일러인데요. 컴파일러를 보면은 실제로 심드를 쓰도록 자동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주는 옵션을 켜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뭐 여러 개의 데이터에다가 연산을 하기 때문에 메모리에서 좀 빨리 읽어와야 될 거고요. 그래서 메모리 밴드위스가 높다는 게 있고, 그리고 이게 같은 데이터, 같은 비슷한 영역에 있는 뭐 어레이를 생각할 수 있겠죠. 에다가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캐시의 활용 효율이 높다는 장점들을 가집니다. 물론 이런 특징들은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단점으로는 이게 있습니다. 하나의 컨트롤 유닛이 여러 개의 데이터에다가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자, 만약에 얘는 여기로 가고 싶고 얘는 여기로 가고 싶다면 이 심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쪽 한번 하고 이쪽 한번 하고, 이게 이제 디버전스라고 하는데, 이런 디버전스가 발생을 하게 되고, 자, 이러면 성능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코어가 뭐 쉽게 얘기해서 여기 코어가 여러 개 있는 건데, 얘네가 동시에 수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CPU의 자원들을 나눠서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컴퓨팅 유닛이 쓸 수 있는 자원의 개수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정도로 우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비교해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드는 하나의 컨트롤 유닛이 여러 개의 프로세서에다가 명령을 내리게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밈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프로세서가 자신만의 컨트롤 유닛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심드와 밈드의 간단한 비교였고요. 자, 그래서 뭐 심드 받고 밈드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멀티코어 프로세서들, 뭐 인텔 것도 있고 AMD 것도 있고, 뭐 요즘 모바일 프로세서들도 멀티코어가 들어가 있죠. 자, 밈드가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데이터에 각각의 코어가 연산을 하는 형태, 뭐 이런 걸 스레드 레벨 패러럴리즘이라고 간단히 지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살펴본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에 하나의 컨트롤 유닛이 작용을 하는 이런 형태를 데이터 패러럴리즘이라고 한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심드와 밈드로 한번 구분을 해봤고요.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밈드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녀석을 다시 구분을 해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쉐어드 메모리 시스템. 자, 이름 그대로 메모리를 공유하는 이제 멀티코어 시스템, 연산을 여러 개 갖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가 하나 있으면은 우리 PC가 이렇게 생겼죠. CPU 코어도 여러 개 있으면 우리 버스라던가 뭐 PCI를 통해서 이 메모리를 억세스해서 쓰고, 얘는 공유되는 메모리입니다. 자, 이런 게 쉐어드 메모리 시스템이고요. 저희 시스템 프로그래밍에서 해봤듯이 이런 공유 메모리 시스템에서는 어떤 연산을 할 때, 메모리 억세스 할 때는 이 녀석들이 동시에 같은 녀석을 뭐 조작하지 않게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얘기했었고요. 자, 쉐어드 메모리 시스템이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다루게 될 시스템들은 다 쉐어드 메모리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예, 멀티코어 CPU라던가
그리고 GPU도 GPU 내부적으로는 쉐어드 메모리 시스템이 되게 되고요. 뭐 이 둘을 묶으면은 뭐 큰 의미에서는 또 쉐어드 메모리가 아닌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뒤에서 한번 얘기를 보게 될 것 같고요. 이거 좀 오타가 있네요. 쉐어드가 아니고요. 디스트리뷰티드 메모리 시스템입니다. 분산 메모리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코어들이 자신만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자, 이 녀석은 공유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신만의 메모리 CPU에서만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들 사이에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하는 형태, 이런 걸 디스트리뷰티드 메모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 둘을 묶어놓고 보면은 요거는 디스트리뷰트의 형태가 될 수 있겠죠. 또는 우리가 잘 아는 컴퓨터를 막 묶어놓은 거죠. 얘네 같은 경우는 디스트리뷰티드 메모리 시스템이 됩니다. 자, 일단 저희가 다룰 거는 쉐어드 메모리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봤고요. 다음으로 병렬 처리를 할 때 좀 주의할 점 중에 대표적인 거 이제 non-determinism이라는 비결정성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렬 처리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스레드들이 실행되는데 asynchronously 비동기적으로 수행됩니다. 자, 비동기적이라는 것은 서로 독립적으로 실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서로와 저희가 싱크로나이제이션은 서로 대화나 통신을 하면서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로 이 경우 서로 완전 독립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my x는 7이고 0번은 1번은 my x가 19라고 하고 다음처럼 출력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처음에 예상할 수 있는 게 이런 형태죠. 0번이 7번이라고 하고 1번이 19라고 출력을 하고, 하지만 얘네가 완전히 비동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먼저 출력될 줄 모르죠. 1번이 먼저 출력하고 2번이 출력될 수도 있고요. 또는 완전히 뒤죽박죽 돼서 출력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출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비결정성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출력에서만 문제가 생기면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값을 생성해내서 각자 자신의 값을 생성해내서 그 값을 여기다가 더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각각의 코어를 놓고 한번 보면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자, 여기다가 자신의 변수를 넣고 그 다음에 x값을 읽어서 거기다가 my배를 더해서 다시 그것을 x에다 저장하는 이런 형태로 돌아가게 되죠. 자, 순서대로 저장하고 얘가 7이라는 걸 생성했다고 하고 얘가 19라는 걸 생성을 했다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26을 예상을 할 텐데, 근데 여기는 실제로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얘가 돌아가는 순서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죠. 여기까지 얘가 여기다가 7을 넣는데 여기다가 7을 다시 x에다가 더하기 전에 이 녀석이 x에다가 0을 여기죠. 19를 넣어버렸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얘는 자신의 이 순서대로 보면 되겠네요. 좀 오래 헷갈리네요. 자, 순서가 my배를 만들어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로드 0을 넣고요. 얘는 이때 자기 값을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얘는 my배에다가 만들어낸 7을 넣고 그때 얘는 0을 초기화를 했고, 얘는 이제 my배에다가 더해서
7을 x에다 넣었고요. 그 위에는 myBell을 만드는 걸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x에다가 7을 저장을 했고, 얘는 x에다가 myBell 19를 넣기 위해서 19를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엉키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26이 아니라 19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헷갈리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뭐 각자 한번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순서가 엉키면서 이상하게 나올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비결정성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이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는 거죠. 동기화라는 녀석이 필요하고요. 자, 이 내용은 저희 시스템 프로그래밍 때도 얘기를 하고 OS 때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뭐 간단히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건 다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섹션의 마지막으로 뭐 이번 위크 마지막은 아니고요. 일단 이번 파트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병렬 처리의 성능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병렬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녀석이 시리얼 알고리즘에 비해서 얼마나 빨라졌는가, 스피드업이라고 하죠. 용어니까 한번 알아두세요. 스피드업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t는 타임입니다. 시리얼 알고리즘이 소요한 시간, 뭐 100이라고 해볼까요? 100이고 그 다음에 패러럴 알고리즘이 소요한 시간 25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우리의 스피드업은 4배 빨라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리니어 스피드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또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개수를 나타내죠, 우리가. 그래서 프로세스의 개수를 P라고 했을 때 어떤 직렬 처리에 걸린 시간을 P로 나눈 게 우리 패러럴에 걸린 시간과 같다면, 즉 우리가 4개의 코어를 썼을 때 4배가 빨라졌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를 리니어 스피드업, 선형적 스피드업이라고 한다라고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근데 우리가 병렬 처리를 해보면 리니어 스피드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뭔가 리니어에 뭐 올라가긴 하겠지만 리니어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 이유는 어떤 병렬 처리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연산 또는 어떤 통신 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그 녀석이 있어서 이 녀석을 오버헤드라고 하고요. 이 오버헤드를 실제 더한 게 실제로 병렬 처리에 걸린 시간이 되겠죠. 자, 이게 그래서 actual process time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든 병렬 처리 알고리즘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 효율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보통 합니다. 자, efficiency는 P, 프로세스의 개수죠. 프로세스의 개수고 S는 스피드업. 스피드업을 여기다 넣어주면은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자, 이렇게 병렬 처리에 직렬 알고리즘에 걸린 시간을 프로세스의 개수와 병렬 처리에 걸린 시간으로 곱하면 이게 효율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efficiency가 1이 나오면 이상적이 되겠죠. 우리가 얘가 P가 되면 1이 되게 되죠. 그렇죠. 만약에 리니어 스피드업인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1이 좋은 거고 1보다 낮으면은 효율이 좀 떨어진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개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우리 스피드업이 이렇게 바뀐다고 봤을 때 효율을 보면 efficiency를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코어가 늘어날수록 efficiency는 일반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1일 때 이렇게 1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병렬 처리 알고리즘을 만들었을 때 그 효율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 다른 형태로도 계산할 수 있겠지만 일단 가장 간단한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얼마나 빨라졌는지는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뭐 다 만들어 놓고 이런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병렬 처리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얘가 정말 빨라질까, 얼마나 빨라질까라는 거를 궁금할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해서 고객을 만나서 내가 병렬 처리 해주겠어 라고 했는데 얘가 얼마나 빨라지는데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예상되는 성능을 병렬 처리에서 예상되는 성능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죠. 우리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90%를 병렬화 가능, 여기는 병렬화가 안 되는 영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쓸 수 있는 프로세서의 수가 3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빨라질 수 있을까요? 최대로 이상적일 때. 자, 잘 생각해 보면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 정리해 놓으신 분이 있으십니다. 자, 암달이라는 분이고요. 자, 암달스로우라는 것은 기본적인 암달스로우의 뜻은 이렇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영역을 병렬화할 수 없을 때 그 성능 향상 정도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라는 뜻입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P를 무한대로 보내더라도 성능 향상은 제한적이다 라는 뜻이죠. 이 전체를 중에 요만큼이라도 병렬화가 안 된다면 이게 암달스 로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병렬화 가능한 비율에 따라서 최대 얻을 수 있는 스피드업을 이분이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당연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P가 병렬화 가능한 영역이라고 하면, 자, 우리가 여기서 1에서 P를 빼주면 병렬화 불가능한 영역이죠.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는 90%니까 0.1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요 밑에 이제 걸리는 시간일, 이게 시리얼일 때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그러면 나머지 90%, 0.9를 우리가 가진 코어 수로 나눈 만큼 이게 가장 이상적으로 속도를 줄인 거겠죠. 자, 얘는 0.3이 될 겁니다. 그래서 0.1 더하기 0.3 그래서 0.4를 1로 나눈 만큼 얼마가 되나요? 2.5가 되나요? 2.5배 최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면 이 공식 자체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공식은 아니고 다시 정리를 한번 하면은 자, 우리 스피드업이라는 거 스피드업이죠. 은 시리얼 이 녀석은 자꾸 번지네요. 이 녀석은 시리얼 이거였죠. 근데 얘를 1로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한 거죠. 자, 1이었을 때 1이었을 때 이제 패러를 얼마나 빨라질 수 있느냐. 네. 이 중에 0.1은 얘는 못 바꾼다. 근데 얘는 병렬할 수 있다. 0.9를. 그래서 우리가 코어 수로 나누면 최대 병렬이 잘 된 리니어 스피드업인 경우겠죠. 0.3이 돼서 자,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2.5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암달스로우라는 거 이해하시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어떤 거를 병을 처리하려고 할 때 이상적으로 얼마나 빨라질 수 있는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병렬 처리 성능에 대한 얘기였고 같은 맥락에서 용어도 하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스케일러빌리티라는 뜻인데요. 확장성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스케일러빌리티 그냥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러빌리티라는 것은 이 패럴 컴퓨팅 이피션시가를 보여주는 어떤 척도라는 거예요. 그 코어의 수,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의 수가 늘어났을 때 얘가 얼마나 성능이 잘 늘어나는가를 말하는 게 스케일러빌리티입니다. 스케일러빌리티가 높다는 것은 우리가 코어의 수가 늘어나고 여기가 스피드업이라고 했을 때 이게 잘 늘어나는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스케일러빌리티가 좋은 알고리즘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잘 못 뭔가 코어가 늘어나도
처음에는 잘 늘어나다가 점점 좋아지는 게 정도가 낮으면 이게 스케일빌리티가 낮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는 high scalability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이게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연구를 할 때 또는 취업을 해서 뭔가를 만들 때 이걸 항상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 코어가 2개 됐을 때 2배 가까이 1.9 나오는 건 쉽습니다. 근데 코어가 16개 됐을 때 얘가 15, 14 나오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알고리즘 설계할 때는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 코어가 계속 늘어났을 때 이 알고리즘이 성능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가 라는 스케일빌리티를 함께 고민하면서 알고리즘을 설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